2시가 막 지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북한 파병설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 전쟁과 우리 한반도에 미칠 영향, 또 내용을 읽어보신 분 혹시 아마 있을 텐데 가짜 언론의 문제 등등을 중심으로 해서 첫 발제를 저희 다과 포럼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이혜영 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발제를 한 20분 하고 토론 10분. 토론을 10분 하는 걸로. 네. 시작할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혜영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릴 주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여러분 다 아시는 북한군 파병 썰에 대해서 다루어 봤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오늘 들으시면 뭐 좀 심한 거 아니야? 혹은 뭐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지난 한 달 가까운 시간 동안 한쪽의 일방적인 이야기만 거의 매일 몇 시간 우리가 들었고 또 그런 줄 알고 있고, 반면에 그렇지 않은 목소리는 거의 볼륨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전혀.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 볼륨이 형편없어서 전달이 안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 봅니다. 예, 지금 최근에 저는 이디오크러시란 말이 재밌게 자주 쓰는 표현이 돼버렸는데, 바보 정치. 그러니까 바보가 이디오트가 정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마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좀 본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양이 많아요. 왜냐니까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에서 만들어 뿌린 각종 가짜 뉴스들, 심지어 가장 흥미로운 거는 이정재 씨가 북한 특수군으로 위장해서 현재 참전 중이라는 그런 이야기, 아주 재미난 이야기, 우리 웃기게 해주는, 그렇지만 그 이야기조차도, 그 같은 급의 이야기조차도 사실인 것처럼 일체의 검증 없이 마구잡이로 살포 유포되는 이 가짜 뉴스들 혹은 가짜 소식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이 양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선 좀 주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북한군 파병설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출발점은 파병을 수용하기로 되어 있다는 러시아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한 것,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준비된 자료집을 보시면은 14쪽을 보시면은 10월 24일 대통령 푸틴이 북한 군대 파병과 관련해서 이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성사진 관련해서 그런 게 있다면 뭔가를 이야기하겠죠. 그 다음에 15쪽 메뉴에 보시면은 북러조약 4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무엇을 결정할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무엇보다도 이 조약 4조 이행과 관련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를 어떻게 시작할지 우리 우방인 북한과 접촉하겠다.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먼저 문제의식부터 꼬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위성사진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한국 언론 내지 세계 언론은 푸틴이 드디어 파병을 부인 안 해라는 프레임으로 리프레이밍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받아서 우리나라 모든 언론이 부인 안 해 프레임 속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바로 직후 우리 한국으로 기화한 러시아 교수,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거 오역이야.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이 등장하더니
그 오역이야. 그런 말이 아니었어. 푸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 푸틴 말은 그렇게 질문한 기자를 조롱하는 거였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증언들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부인 안 해라는 그 프레임 속으로 온 국민이 함께 끌려 들어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실제로 푸틴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 뒤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대화를 해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북한하고도 만나보겠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10월 24일자였습니다. 하지만 10월 24일 훨씬 이전에 이미 북한군은 1000명 혹은 1500명이 연해주에 도착해 있었다는 이야기죠. 우리 언론은. 하지만 푸틴 말로는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16쪽에 보시면 이 파병 관련 혹은 북한 관련해서 또 한 번 11월 7일 날 푸틴이 사회자 질문에 맞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선민주주의 16쪽입니다. 인민공화국의 전략적 협력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까? 했을 때 이야기를 하고, 17쪽의 메뉴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훈련을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니까 푸틴이 하는 말이 두고 봅시다. 훈련도 할 수 있죠. 왜 안 됩니까? 그런데 이 질문은 그 앞에 질문에 쭉 이어서 내려오는데, 그 앞에 질문이 뭐였냐면은 일본의 평화재단 관계자가 푸틴에게 이제 일본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데, 푸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은 미국하고 같이 군사훈련 하고 있지 않냐? 물론 한국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 러시아와 함께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그 질문에 쭉 이어서 그러면 북한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두고 보자. 할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북한하고 러시아는 아직 군사훈련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알 수 있는 거는 만일 하게 되더라도 그것은 한미 또는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응하는 훈련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맥상. 그렇게 본다면 11월 10일인가요? 11일인가요? 며칠 안 됐는데 이제 그 북에서도 북러 조약을 이제 비준을 해서 이미 그 바로 직전에 푸틴도 서명을 했고, 대통령. 그래서 절차는 이제 양국이 다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비준서가 교환되면 조약이 발효됩니다. 이게 북도 그렇고 러시아도 말하는 국제법입니다. 그래 보자면 이제 조약이 발효되었기 때문에 제4조, 즉 군사적 지원 관련 문제를 놓고 양국이 만나서 파병을 할지 지원을 할지 아니면 뭘 할지, 그리고 앞으로 군사훈련을 할지 안 할지, 하면 언제 할지, 어떤 규모로 할지 등등 관련되는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파병은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쿠르스크에 도착한 11,000명 내지 12,000명의 북한군은 전투에 돌입했고 이미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전사자가. 그리고 드디어 오늘, 정확히 우리 시간 오늘인가 저쪽 시간 어제인가요? 드디어 바이든이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테이컴스, 발음이 양쪽 좀 다른데 에이테컴스 해도 되고, 미사일 6발이 원래 쿠르스크에 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위에 있는 브리안스크에 있는 북한군 무기고를 6발의 미사일이 날아갔는데 5발이 격추되고 1발이 파손되어 인근에서 그 파편이 회수되었는데 그 내용이 미국산 에이테컴스더라 하는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 보면 이제 북한군 무기고도 공격하게 됐고 이미 북한군이 드디어 전투에 돌입을 했고 등등 이야기가 마구마구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송영길 대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파병 관련해서 우리가 이번이 3번째입니다.
그때 통킹만 사건 나중에 조작으로 밝혀졌죠. 으로 인해서 한국군이 베트남 파병합니다. 그 파병도 1년 넘게 국회 동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1년 넘게 걸렸고, 그 다음에 2003년 역시 이것도 조작으로 나중에 밝혀졌죠. 대량 살상 무기를 찾으러. 하지만 이후에 이잡듯이 수색을 했는데 대량 살상 무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군 이미 파병되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번이 그렇게 보면 우리가 과연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 할까요? 바이든하고 트럼프가 이 예각적으로 대치를 하면서 트럼프의 선택지도 오히려 좁아지는, 그래서 만일 이 윤석열 정부의 이디어크러시가 파병이라는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 그게 과연 트럼프하고 합이 맞을 건지는 쉽게 상상이 가능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러면 최근에 아마 보신 분이 매우 드물 거라 보는데, 재미동포 한 분이 이 파병 관련해서 북한군이 파병을 해서 이제 다 때려잡을 거다 서 오합지졸하는 글을 제가 읽으면서 거기에 어떤 북한군 장군 출신이 반박문을 쓴 게 있더라고요. 아주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말도 안 소리 하지 마라. 파병은 무슨 파병. 그리고 파병을 만에 한다면 그쪽 용어로 작전 결속 단계에서는 모르겠다. 즉 전쟁이 끝날 시점에 모르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다. 상상에 의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다 하는 이야기를 읽었는데 재미나게 봤습니다. 27쪽을 한번 보시죠. 이제 양국이 만나서 어떻게 할지,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만나서 이걸 어떻게 할지 협의를 시작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래 세 가지 수준에서 협의를 할 거라고 봅니다. 이 12쪽 맨 아래 보시면, 첫째, 작전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의 지원 병력이 필요한가, 혹은 북한의 무기 지원이 필요한가 하다면 작전 전술적 차원에서 어떤 무기가 필요한가. 그 다음에 28쪽을 보시면, 둘째, 전략적 수준에서 북한군이 지원 병력이 필요한가. 그 다음에 셋째, 가장 중요한 게 정치적 차원에서 북한군 지원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건가 하는 세 가지 차원의 검토를 할 거라 봅니다. 만일 파병이 한목적적인 국가의 통치 행위라고 그런다면 반드시 세 가지 수준의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셋째부터 보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푸틴이 지금까지 보면은 나토군의 직접 참전으로 간주한다는 게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을, 이거는 나토의 직접 참전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기에 대응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북한군 참전은 정치적으로 볼 때 나토의 직접 참전의 핑계 내지 구실이 됩니다. 그래서 푸틴이 한편에선 나토의 장거리 미사일을 강력히 반발을 비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나토 개입의 빌미가 되는 북한군 병력을 불러들였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두 번째로,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면 지도를 잠깐, 이게 우리 쪽에서 23쪽을 보시면요. 쿠르스크 10월 말에 작전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국내 언론이 좀 다뤄줘야 되는데 좀 답답한데, 제가 하는 유튜브 방송에서만 하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이 작전 지도를 보시면 칼라가 아니라서 이런 게 참 이때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오른쪽에 마른 목걸이 러시아군이고, 사각형이 우크라이나 군입니다. 여기가 쿠르스크입니다. 이른바 이쪽에 특히 오른쪽에 있는 게 자세히 보시면 닷 표시에 810이라 표시되어 있는데, 810 해병 여단을 이야기합니다. 이 흑해함대 소속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마른 자세히 보시면 155라고 쓰여 있는데, 이거는 블라디보스톡에 본부를 두고 있는 155
해병 여단입니다. 이 두 개의 여단이 사실은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을 그러니까 가장 격렬한 전투를 벌이고 있는 바로 그 부대입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군 정보에 따르면 이 810 여단에 북한군 10,000명이 배치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공세를 시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완전히 틀린 이야기입니다. 러시아군의 반격은 이미 9월부터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총공세는 모든 전선에 걸친 총공세입니다. 여기만 공세를 한 게 아니라 모든 전선에 특히 러시아군 입장에서 본다면 우크라이나군의 최정예 부대가 여기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투입되면서부터 돈바스 전선이 비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바스 전선이 무너지는 거죠. 이건 전략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기간 침공한 우크라이나군을 여기에 고착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달여에 걸친 전투 과정 속에서 이제 모든 전선의 총공세가 시작이 되고 있고 오늘 현재로 보면 우크라이나 군이 러시아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33,000명 가량이 전사하거나 부상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점령했던 그 영토의 절반 50% 이상을 상실한 채 현재 수세에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작전적 전술적 차원에서 북한군의 지원과는 전혀 무관하게 러시아군의 반격이 이미 9월부터 시작되었고 오늘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대략 내년 2월 정도 되면 쿠르스크 전선뿐만 아니라 모든 전선에서 그리고 내년 봄쯤 되면 아마 러시아의 그 군사 작전 목표는 달성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현재 러시아가 완벽히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은 북한군의 지원이 과연 한목적적이냐?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통계들이 제가 인용을 하고 있지만은 한 일주일 전입니까?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지에 따르면 현재 세계 최강의 군대가 러시아군이라고 미국 언론이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굳이 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현재 러시아군이 전선에 투입한 병력이 약 70만 명입니다. 그리고 후방에 예비대로 현재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한 50만 이상으로 봅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 최대 예비군 포함해서 230만 명까지 병력을 늘리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과연 10,000명이 파병되었다 북한군은 무슨 이유로 거기에 갔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주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결론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이 많지만 혹시 참고하시면은 특히 한 가지만 언급을 하자면 자꾸 우리 이디오 크러시 쪽에서 살상무기 지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디오 크러시는 그렇게 볼 줄 몰라도 현명한 국민이라면 47쪽에 있는 텍시에라 일병이죠. 그 국방부 기밀 문서를 가지고 와서 유폐했다가 현재 재판에서 결과가 나온 걸로 아는데 그 중에 문서 하나가 그림 23에 있는 ROK 155 딜리버리 타임라인입니다. 이거는 미국 국방부 기밀 문서인 거죠. 여기에 보면 작년에 대통령 용산입니까? 거기에 안보실 도청과 이 문서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진해항에서 또 오산 비행장에서 33만 발의 우리 155mm 포탄을 어떻게 우크라이나에 운송하는지 그 계획표 시간표죠. 이 시간표대로 33만 발은 그 지도에 자세히 보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사히 전량이 우크라이나에 공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치 새롭게 살상무기를 지원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49쪽 보시면 첫 번째로 저는 이번에 이 사태를 보면서 북한군 파병설 사태를 보면서 우리 사회 언론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manufacturing consent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권력을 위한 동의를 만드는 거 왜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 진보건 보수건. 둘째, 정부나 언론은 우크라이나 군 정보국이 조작한 여러 가지 자료 내지 이른바 증거 이외에 북한 병력 1만 명 이상이 파병되었다는 반박 불가능하게 검증된 증거를 어떤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국정원이 몇 개의 위성 사진을 제시한 바 있지만 그것이 파병의 증거인지 아닌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처음에 이 사태의 처음 약 대략 10월 한 20일 전후까지는 미국의 모든 행정기구들은 파병설을 확인할 수 없다라고 일치 단결해서 다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1월에 들어오면서부터 11월부터 러시아군의 총공세가 준비되고 시작된 단계에 들어오니 그때부터는 다 확인되었다 하면서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군 파병을 이유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해도 좋다 하는 승인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그것이 왜 우리 안보의 위협인지 특히 1만 명 이상의 최정예 부대가 폭풍군단을 그러지 않습니까? 이 위기 시에 군사적 긴장 시기에 해외 파병으로 빠져나가는 건 오히려 도와주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거는 혹시 그들이 거기 가서 실전 경험을 쌓으면 그게 우리 안보의 위협이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답변합니다. 즉 북한군이 밥을 많이 먹어도 북한군이 건강해도 모두 우리 안보의 위협이란 이야기하고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밥은 적게 먹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안보의 보탬이 되는 길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저는 북한군이 일정한 절차를 거친 다음에 파병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기 지원도 절차를 거친 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국내법적 절차 그 다음에 쌍방 간의 합의 하다못해 최소한 주둔군 지휘협정 소파라고 그러죠. 등과 같은 그 다음에 제일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파병되는 인원들의 군사 훈련입니다. 쿠르스크 현장 전장을 직접 한번 유튜브에 많습니다. 널려 있습니다. 직접 한번 보신 분이라면 연해주에서 한 바람 좀 쐬다가 담배 피다가 수송기 타고 전장에 투입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이라도 현장을 보셨으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쿠르스크 전장에 직접 들어가서 촬영한 여러 가지 영상들도 현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장에서 과연 말도 안 통하고 통신도 안 되는 훈련도 안 돼 있는 드론이 뭔지도 모르는 병력이 어떻게 전투를 해서 이미 전사를 했는지 그래서 저는 북한군이 세계 최강의 고스트 암이라고 봅니다. 어떤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고스트 아미는 반지의 제왕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아까 이 부분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 일곱 번째로 이거는 이제 한때 러시아 쪽에서 한국 공군 1개 대대가 조종사가 루마니아로 우회 파병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현재까지는 이거는 확인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보태자면은
그렇습니다. 이제 이 바이든의 그 장거리 미사일 사용 허가로 인해서 특히 북한군 때문에 쏴도 된다는 그 이야기를 보신 분이라면 아 이런 이유였구나.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견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 견해의 근거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 언론과 혹은 시민사회도 포함해서 언제 한번 진지하게 듣고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는 걸로 저의 발표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어요. 네, 체제하기가 참 어려운. 근데 어쨌든 이 원고를 작성하던 시점과 어제 오늘의 변화된 상황을 이렇게 견주어서 보면 또 공격 지점이 북한군 무기고잖아요. 이미 거기 무기고까지 만들었는데 하여튼 참 재밌는 주제. 정말 발제를 뭐 또박또박 잘 하셨으니까 바로 토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김평호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김평호입니다. 앞으로 이혜영 교수님 토론은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고를 검사해 본 건 무려 275매에 달하는 정말 방대한. 그래서 앞으로 이혜영 교수님 발제가 있을 때 저한테 연락을 안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다행인 것은 저는 이 다국화 포럼에서 정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는 알트진 9호, 11월 1일 날 발행된 9호에 오늘 발표하신 내용이 상당 부분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행히 미리 읽었기 때문에 그나마 뭐 조금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이 자리에 관심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굳이 이 북한군 파병설에 관련한 이 교수님의 발제를 반박할 부분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또한 기본적으로는 전혀 반박하거나 이럴 사항은 없고요. 근데 굳이 트집을 잡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너무 길다. 그래서 좀 가독성을 위해서 좀 정제하셨으면 좋겠다는 좀 트집으로 우선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좀 더 강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발제문은 자료주 58페이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이 우크라이나, 미국, 남한 이 세 나라가 주축이 된 저는 이 정보 정치 작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거를 왜 이런 거를 기획을 했을까 하는 정보 정치 작전의 기획 의도 부분을 이 파병설 자체를 논박하는 것보다 좀 더 이 비중을 더 두었더라면 어떤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이해의 폭, 큰 그림을 그리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만약에 이런 파병설, 즉 가짜 정보 정치 작전이 성공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정말로 군대를 파병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그런 예상 시나리오도 함께 이 발제문에 담았더라면 이 파병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설득력이 훨씬 더 폭넓게 제시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지점만 지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우리 이 교수님께서 발제하시면서 말씀하신 사안이 도대체 주류 매체, 한국이든 또는 미국이든 어느 나라나 특히 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는 이 집단 서방이라고 하는 주류 매체, 한국이나 일본은 집단 서방이 어떻게든 끼어들고 싶어하는 가련한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이기도 한데요. 그걸 뭉뚱그려서 집단 서방이라고 한다면 이 집단 서방의 주류 매체들은 동일합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는. 그것을 루소포비아라고 표현하든 또는 이 반공주의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표현하든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이런
그들이 말하는 내러티브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관련해서 제가 민들레 같이 근무하고 있는 동료 기자, 특히 국제 문제 쪽을 담당하는 친구들 5명하고 서면으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이 답을 긴급하게 좀 답을 받았는데요. 이 소위 주류 언론, 요새 뭐 아시겠지만 언론사에 들어가려고 젊은 우리 애기들이 언론고시라는 언론고시 반까지 만들어서 언론사에 들어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사실 똑똑합니다. 그 친구들은 말을 하거나 해보면 상식도 풍부하고 언변도 좋고 논리적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엘리트 집단이라고 칭해도 이 주류 매체 기자 집단은 뭐 전혀 다른 말이 아닌데,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국제 정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지정학에 대한 기본 인식, 이런 것들이 민들레에 근무하는 당신들이 보기에 어떠냐 하는 질문을 던진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이런 엘리트 집단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과 상식, 그 다음에 진실과 이성, 이런 이런 역량을 동원해서 어떤 사안을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는 것을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런 기자들이 도대체 이 기자들뿐 아니라 기자들이 구성원으로 있는 조직이 도대체 어떤 행태 구조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어떤 가짜들이 마구잡이로 생산되는가 하는 세 가지 점에 주목해서 물어봤는데요. 제가 그 친구들이 이 답한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원문 그대로 실어줬지만, 우선 지정학적인 변화, 세계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말 이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거기 보면 이 한겨레 같은 신문조차도, 한겨레 구성원조차도 이 남북관계나 국가보안법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언론사들과 솔직히 다르지 않다. 자기가 볼 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대체로 쟤는 종북이야, 쟤는 반미야, 쟤는 칠러인가 봐, 쟤는 친중인가 봐,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을 극히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이 주류 이 담론이 결국은 뭐 보수에서 극우에 이르는 그런 이 보수 극우 담론 연합체에 의해서 우리 사회 전반이 지배당하고 있는 것, 그런 것이 심지어 한겨레조차에서도 그대로 관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조중동 같은 신문에서는 이 반북일수록, 친미일수록, 반러일수록, 반중일수록 실제로 잘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이 기자들을 규율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이 그럼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은 가지고 있을 거 아니냐. 실제 현장에서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한과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북한 뉴스는 일단 클릭률이 높다. 아무렇게나 써도 북한이 항의하지도 않는다. 얼마나 기사화하기 좋으냐. 이 한국뿐 아니라 사실은 뉴욕타임스도 워싱턴 포스트도 영국의 가디언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한. 이런 것들이 이 소위 우리 사회가 말하는 엘리트 집단의 성격이고, 엘리트 집단을 거느리고 있는 조직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0대 지금 현장 기자들의 이 기본적인 나이가 30대일 텐데 30대들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을까? 10대 또는 대학 시절에 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이들은 중고등학교 대학 시절에 일베의 우경화대 문화를 자연히 흡수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는 10대 때 노 대통령의 자살도 즐거운 놀이로 가지고 놀았다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이 김정은 북한의 지도자 동지들을 돼지로 밈을 만들어 가지고 논, 그러니까 그 본인이 그랬다는 것보다 그런 것이
널리 퍼져 있는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온 세대고, 그런 세대가 이 보수 극우 담론 지배 체제의 조직에서 또는 거기에 대항하는 이 조직이라고는 한겨레조차도 사실은 그런 데서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기득권 지배 권력을 위해 동의를 제작하는 것에 전혀 거리끼지 않는 그런 환경이 사실은 대한민국의 이 문화 환경이고 사고의 환경이고, 이영희 선생의 표현을 빌면 대한민국 사회에 이미 DNA로 굳어진 반공, 반북, 친미, 반러, 정서 이런 것들이 유감없이 발휘되는 게 바로 이런, 그 이제 북한 파병시설이 하나의 방아쇠가 돼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주무를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이 포럼 조직하시는 실무하시는 분이 기자들이 이 심포지움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라고 하시니까 이영 선생님이 기자들은 본래 이런데 관심 없어요 라고 말씀을 해봤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기존의 언론 매체에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사, 우리의 뜻을 홍보해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을 이제 버리고 우리 스스로 기존의 나와 있는 많은 대안의 매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전략이 훨씬 더 우리의 뜻을 전파하는 데 설득력 있는 전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만큼 토론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한겨레 출신인데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제가 한겨레에서 판문점을 제법 많이 왔다 갔다 한 기자였는데요. 그 사실 비슷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요. 그 판문점을 통제하는 남북대화 사무국 여기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는 다 그걸 항의합니다. 기자들이. 제가 가면 제가 주로 선동을 해서 다 항의를 하고 그랬는데 다 동조해요. 다 동조하고 남북대화 사무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막 사과도 하고 쩔쩔매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신문은 다 트집으로 나와요. 북한 쪽에 트집. 여기 그 우리 김평호 선배가 트집을 좀 잡던데 보니까 다 북한이 트집에서 틀어진 걸로 나옵니다. 남북대화 사무국이 장난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저희 세대의 문제였고, 그 지금 세대는 또 다른 게 있을 텐데, 두 번째 답변이 저희 세대 문제고 세 번째 답변이 아마 신세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우리 윤종원 기자님 나와 계시니까 오마이뉴스에는 잘 좀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